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혜입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척추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잘못된 자세로 인한 척추 질환 발생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척추 측만증입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현대인들에게 척추 질환은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척추 질환으로 척추 측만증을 꼽을 수 있는데 척추가 옆으로 굽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질환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한다. 학년기 척추 측만증은 10대 어린이 청소년들에서 호발하는 척추의 3차원적인 구조적 변형을 말합니다. 척추를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 회전하는 힘과 함께 옆으로 휘는 형태의 척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심장과 폐를 압박해 심폐기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청소년들의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의지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황상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학년기 척추 측만증인데요. 그 전에 이 척추의 휨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 척추 만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정상적인 척추는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앞과 뒤에서 보는 관상면에서는 모든 척추가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 보는 시상면에서는 그 경추부와 요추부는 앞으로 굽는 전만을, 그리고 흉추부와 천추부는 그 뒤쪽으로 굽는 후만을 나타내는 총 4개의 곡선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볼 때 이제 이상적인 척추의 평형은 7번 경추에서의 수직선이 1번 천추의 후상부에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보행 등의 자세에서 무게중심선이 고관절축에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비정상적인 만곡이 나타나는 질환인 척추 측만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척추 측만증은 척추를 앞이나 뒤에서 볼 때 척추가 옆으로 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엑스레이상에서는 콥스 앵글이 10도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척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만과 후만이 이미 있는 상태임을 생각을 해보면 옆으로 휘는 것이 평면에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회전력이 함께 작용한 3차원적인 구조적인 변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증은 척추체의 정렬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건강한 아이들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척추 측만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뉠까요? 네. 척추 측만증의 종류는 원인에 따라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이 80%, 나이에 따라서는 청소년기의 발생률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 측만증 자체가 척추체의 구조적인 변형이 동반된 구조적 척추 측만증을 주로 일컫습니다. 기능적인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세 이상, 근육의 불균형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자세나 운동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척추 측만증이 특발성이 또 80% 가까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특발성이라고 하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가족 중에 척추 측만증을 알았던 분이 있으면 유전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명확한 원인이 없다고 말씀 주신 것이 맞고 그렇다 보니 다 요인적인 것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력학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자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그런 내분비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유발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 청소년기의 척추 측만증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청소년기의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그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와 특발성의 원인을 같이 합하게 되면은 약 발생률이 유병률이 한 22%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은 청소년기의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말하는 청소년기,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요 시기의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의미로는 약 만 10세부터 청소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실제적으로는 4, 5학년의 아이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청소년기의 시작으로 보고 이때 발견을 해야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또래보다 작으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기도 하는데 그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이 척추 측만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정확히 말을 하면은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서 급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척추 측만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기는 합니다. 여기 곡선에서 보시면은 성장 곡선에서 하위 300분위수 이하의 그 키를 가진 아이들을 저신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성장 호르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척추 측만증이 발견되는 아이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 키가 급격하게 자라게 되고 그러한 급성장 자체가 기존의 척추 측만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역으로는 척추 측만증이 있는 아이가 성장 호르몬을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척추 측만증 진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척추 측만증이 의심이 되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척추 측만증의 진단은 우선 신체 진찰상에서 한쪽 어깨나 골반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경우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집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담스 포워드 테스트, 아담스 포워드 밴딩 테스트, 즉 전방 굽힘 검사 시에 립 험프라고 해서 비대칭적인 등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아담스 테스트의 양성으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이때 척추체가 휘어진 구간의 위척추의 상단과 아래척추의 하단이 만나는 그 연장선이 이루는 각을 콥스 각도, 콥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약 10도 이상인 경우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도가 경도인 경우 즉 20도 이하를 지칭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등도, 중도인 경우에는 20에서 40도, 그다음에 고도에 해당하는 경우 40도 이상을 말합니다. 네, 아까 또 어깨 높이를 비교해보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집에서 관찰할 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옷을 입었는데 항상 한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처진다. 이런 것도 좀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집에서 옷을 입었을 때 이제 옷이 이제 가운데 부분이 한쪽으로만 처진다든지 아니면 거울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다든지 그리고 신발을 신었을 때 한쪽 신발이 유난히 더 많이 닳아서 네. 자꾸 새 신발을 신게 된다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척추 측만증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좀 예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금방 못 알아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통증을 통해서 방문하는 분도 좀 많으신가요, 환자들이? 네,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척추체의 3차원적인 변형으로 인해서 그 무게중심선이 고관절 축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허리의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측만증과 함께 여러 가지 동반된 그런 자세의 정렬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로 인해서
그래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을 동반한 경우라면 빨리 병원을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학령기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척추 측만증 환자의 40%가량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은 대부분 뚜렷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척추 측만증을 방치하면 척추가 더 심하게 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왔나요? 다리도 좀 아프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왔어.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1, 2주 된 것 같아. 1, 2주 전부터요. 어떨 때 주로 많이 아프죠? 좀 뛸 때 약간 무릎이 좀 아팠던 것 같아. 많이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학원이나 학교 가느라 좀 오래 앉아있는 편인 것 같아. 몇 시간 정도? 학교 갔다 오는 거 빼면 한 3시간 정도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럼 학교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10시간 넘게? 네. 척추 측만증은 허리가 C자나 S자형으로 휘어지는 척추 변형으로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척추가 휘어지면 자세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 척추 구조의 변화로 만성적인 요통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 환자는 13세 여아로 지금 현재 요추에서 보이는 척추 측만각이 40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기준에까지 다다른 상태인데 일단 환자와 보호자분께서 최대한 수술적 치료를 미루고 싶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일단 보조기 착용을 하면서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최대한 늦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척추 측만증 치료는 변형의 각도와 환자의 나이, 증상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에는 재활치료와 보조기를 통해 척추의 추가 변형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보조기 착용은 중등도의 측만증 교정에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척추의 변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다만 보조기를 착용하더라도 꾸준한 재활치료가 병행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요새 많이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한 이후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진 않나요? 아니요. 요즘에는 아프다는 소리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새 운동 치료는 열심히 잘 다니고 있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측만증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배운 운동을 집에서도 꾸준히 복습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챙겨서 하나요? 아니요. 사실은 집에서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나마 병원 오면 좀 잘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운동 치료를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일상생활에서 자세는 어떤가요? 독서대도 잘 사용하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 뒤로 붙이고 앉는 자세는 많이 좋아졌어요. 척추가 옆으로 구분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더욱 진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찰을 한다는 것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치료 등을 병행하며 악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치료 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지금 현재 성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환자로 지금 운동 치료를 병행하면서 각도가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동작에서의 이제 교정과 척추 측만증 교정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최소한의 목표를 일단 악화를 방지하는 것에서 최대한의 목표를 각도를 현재보다 한 5도에서 10도까지 최대한 좋게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 진단은 주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외관상의 변화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양쪽 어깨의 높이가 차이 나거나 한쪽 견갑골이 튀어나올 때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척추 만곡 각도가 10도 이상일 경우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하며 MRI 검사를 통해 척추 내부의 신경계통 이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항년기 척추 측만증은 조기에 진단하지 않으면은 각도가 심하게 나빠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40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20도 이상만 되더라도 보조기 착용을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도 이상 넘어가게 돼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척추가 휘면서 심장과 폐가 있는 공간을 누르기 때문에 생명에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받는다면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자세와 척추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성인들도 측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을 통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척추 측만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초기에는 관찰,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보조기, 수술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20도 이상에서는 보조기를 착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40도 이상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주망곡 전체에다가 내고정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학령기 아이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큰 수술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과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형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눈으로 관찰을 하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눈으로만 관찰을 하게 된다면 저절로 나아지길 바라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의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척추 측만증이 특발성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적, 구조적, 생체 역학적 요소들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발생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자에서 약 8배까지 높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칼모듈린이라는 이제 근육 수축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 때문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고 멜라토닌 잘 아시는 그런 멜라토닌의 결핍에 의해서 이제 관련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골격 성장, 급성장과 그다음에 거기에 맞물린 생체 역학적인 문제, 바르지 못한 자세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 이것과 관련해서 낮은 골밀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원인들 중에 교정을 해볼 수 있는 것들부터 좀 먼저 교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멜라토닌이 결핍되어 있거나 비타민 D가 낮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자세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를 교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리서 스테이지, 리서 징후 0에서 1인 경우에는 그리고 측만각이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각도 변화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3개월마다 보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리서 징후 3 이상, 3, 4인 경우와 측만각이 이제 20도 미만으로 경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 6개월마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 종료 이후에는 이제 약 2년에서 5년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척추 측만증이 경도라고 해서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운동이라든지 보조기 착용이라든지 일상생활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자세로 인한 추가 측만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에 있어서 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요, 교수님? 네. 자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측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환자 사진인데요. 누워서는 측만각이 12도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 환자가 서서 촬영을 하게 된 경우에는 32도까지 커집니다. 즉 같은 척추의 코뱅글을 쟀을 때 20도 가까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보다
앉거나 선 자세에서 중력의 영향을 척추가 받기 때문에 척추 측만각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워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법 중에 앞서 보조기 착용도 있었는데요. 보조기를 착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는데요. 고전적으로 사용을 해온 이 경성 보조기라고 하는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몰딩을 해서 제작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성 보조기라고 하는 이렇게 거의 밴딩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성 보조기의 경우에는 밴딩 형태로 굉장히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성 보조기에 비해서 예방 효과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그 둘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그런 보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타입으로 됐는데 3점 압을 줘서 그 척추 측만의 각을 조금 교정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을 하는 것은 이제 처음 보조기를 착용할 때 공간이 뜨지 않는지, 골반을 적절히 감싸는지, 그다음에 심하게 눌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3점 압을 주는 패드 위치가 적절한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감독 하에 그리고 착용한 후에는 그 보조기가 적절하게 아동한테 작용하고 있는지까지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착용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착용을 할 때에는 골격 성장이 끝날 때까지 하루에 22에서 23시간 거의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것이 맞고 최소로 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낮에 깨어있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골격 성장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점차 착용 시간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치료법 중 하나로 앞서 운동요법도 있었는데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척추 측만증 특성화 재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측만증과 비대칭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 커브를 입체적으로 자가 교정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교정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진 커브를 형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재교육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운동과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근육의 비대칭을 교정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척추 주변의 코어 근육과 척추의 그 길이끈들을 척추 커브에 따라서 오목한 쪽을 이완시키고 볼록한 쪽을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일상생활 동작에도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 글씨를 쓰거나 바이올린, 플룻 이렇게 한쪽 측면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이제 그 A와 B의 사진을 보시면 B와 같이 이제 척추가 좌측이 오목하고 우측이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커브를 가지고 있다면 A 사진처럼 좌측을 기대서 펴는 형태로 앉은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글씨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 자세에서는 정면에서 보면 좌측으로 미는 이런 사이드 시프트 운동을 한다면 이 B와 같은 사진을 보이는 척추 측만증 환아에서는 좋은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스포츠 활동이든지 다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조기 착용을 한 경우에도 그리고 안 한 경우에도 즉 모든 치료 단계에서 신체 활동은 권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기 치료를 심지어 하고 있는 경우에도 스포츠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수영을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척추가 좀 휘어있기도 하고 또 평소 편한 자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통증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게 그럼 맞는 건가요? 네, 통증이
있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맨 처음 시작하는 자세에서는 아마 통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스트레칭을 하는 범위, 즉 관절 운동 범위를 이제 했을 때 통증이 딱 발생하는 시점이 있다면 그 정도에서 멈추고 한 10초 이상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완을 해서 원래 자세로 돌아왔을 때 다시 릴렉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도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통증이 시작됐던 각도보다 좀 더 커진 각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커진 각까지 가서 또 10초 이상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완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척추측만증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후는 좀 어떤 편인가요? 척추측만증의 예후의 경우에는 리서 징후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리서 징후란 장골 능선의 골화 정도를 말합니다. 이제 리서 징후 0에서 1단계에 발견된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상태보다 약 20에서 30도까지 커질 가능성이 한 70%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2단계 이후에서 발견되었을 때보다 각도 변화 가능성이 매우 크고 높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급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있게 되는데요. 급성장 시기에 망곡의 진행성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미 그 큰 망곡일수록 더 나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각도가 작을 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급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간 약 7에서 12cm 정도 크는 시기로 평균적으로 남자는 12에서 15세, 여자는 10에서 13세에 해당하게 되고 한 달에 1cm씩 키가 크고 있다. 그러면 아, 지금이 급성장기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척추측만증의 발생과 악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환자 사례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네, 다음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환자는 13세 여자아이였고 척추가 휜 것 같다는 보호자의 말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그 과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2년 전부터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를 해왔다고 했고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약 7cm를 컸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급성장기에 들어서 있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큰 상태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한 엑스레이 상에서 누워서 찍은 영상에서는 척추 측만각이 약 27도, 그 다음에 서서 찍은 영상에서는 그 해당 범위에 대해서 42도까지 나빠지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척추 측만증 재활 운동을 하자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찍은 영상에서는 척추 측만각이 42도에서 30도까지는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해당 보조기를 지속적으로 잘 착용하도록 교육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내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보조기 착용을 확인을 해보니 매일 최소 13시간 정도는 착용을 했다고 했고 척추 측만증 재활 운동의 경우에는 주 1회씩 6개월 동안은 잘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1년 뒤에 서서 찍은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 내원 당시에 서서 찍었던 영상은 42도였는데 보조기 착용을 꾸준히 하고 운동도 병행한 결과 1년 뒤에 찍은 영상에서는 38도 정도로 약 4도 정도가 조금 더 호전된 상태를 보였는데 호전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상에서는 5도 정도를 최대 오차 범위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척추 측만이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는 했다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11살 남자아이였고 이 아이의 경우에는 통증을 주소로, 즉 허리가 아프다고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원을 하였고 나서 이제 실제로 신체 계측상에서도 비대칭이 확인되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제 누워서 찍은 영상에서 측만각은 다음과 같이 보였는데 이제 요추 2번을 보게 되니 쐐기 모양으로 생긴 그런 척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제 요추 2번의 기형이 동반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척추 기형이 동반이 되어 있는 입차성 척추 측만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나 나이가 이제 아직 어리고 측만각이 작아서 일단은 이제 정형외과와 협진 하에 이제 보조기를 먼저 착용하면서 척추 기립근 강화하는 재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보조기 착용을 교육하였는데요. 초기에 내원했을 때 서서 찍은 영상에서 그 경추 커브는 19도, 그다음에 흉추와 요추 커브는 18도였고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즉시 직후에 찍은 각도는 경추 커브가 19도에서 16.5도로 감소하였고 그 흉추와 요추 쪽의 커브는 18.5도에서 12.5도로 감소된 상태였었는데 1년 동안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내원을 하였는데도 경추 커브가 다시 24.5도로 커졌고 그다음에 흉추와 요추 쪽의 커브도 22.5도로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2차성 척추 측만증이고 그다음에 자세라든지 특별한 다요인적인 결합이 아니라 명확하게 입원 요추가 쐐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조기로 최대한 이제 시간을 벌고 척추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척추의 수술적 치료는 척추 성형술이라고 해서 요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척추에 이제 그 물질을 주입을 해서 높이를 좀 갖게 만들어준다면 척추체가 조금 더 펴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아의 경우에는 14세 남자 환아였고 이제 어깨 높이가 자기가 거울로 봤을 때 다르다라고 하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 아동도 이제 얘기를 해보니 2년 전부터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했고 1년에 이제 10cm가 자기가 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동의 경우에 이제 엑스레이를 최초로 찍었을 때 누워서 찍은 영상에서는 흉추 레벨의 36도의 각도를 보이는 중등도의 척추 측만증, 그다음에 서서 찍었을 때는 이 각도가 무려 48도까지 커지게 돼서 이제 심한 수준의 이제 척추 측만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각도를 볼 때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각도와 서서 찍었을 땐 40도를 심지어 넘기 때문에 처음 초기 내원 당시부터 정형외과 진료를 같이 볼 것을 권고하고 그다음에 보조기 착용은 하더라도 나빠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였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거부하고 이제 정형외과 진료도 안 보고 그다음에 병원도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1년 뒤에 이제 통증도 너무 심해지고 유관상으로도 너무 이제 비대칭이 심해져서 내원하였는데 결국에는 각도가 이제 52도까지 커진 상태였기 때문에 심장과 폐의 기능에 위협이 있어서 바로 이제 수술을 했고 결국에 이 아동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 레벨에 걸친 척추체의 그 내고정과 연결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 방송을 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척추 건강에 해로운 잘못된 자세들을 또 그림과 사진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그 척추 건강에 안 좋은 자세, 즉 거북목과 척추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자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개는 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 엉덩이의 끝은 의자의 끝과 맞물려 있지 않고 다 떠 있게 되죠. 그다음에 척추와 머리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다 머리가 척추체의 중심으로 무게가 이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다 앞으로 나가 있고 척추체는 뒤에 위치해서 전혀 무게 중심이 연결되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서서나 걸어 다닐 때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핸드폰을 요새 들고 있죠. 이렇게 거북목으로 핸드폰을 보는 자세를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이 머리의 무게는 전혀 척추체에 전달되지 않고 척추체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온 몸의 정렬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저도 낯설지 않은 자세 같은데요. 이렇게 학생들은 특히나 또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주거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척추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는 시간에는 일어나서 목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흉곽의 스트레칭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리도 조금 더 움직여줘서 혈액순환을 좀 더 좋게 하고 조금 시간이 된다면 복도와 화장실 정도를 걸어가면서 이제 그런 가벼운 운동까지 해준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학령기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꼭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정리해 주신다면요. 척추 측만증은 청소년기 여자, 특발성으로 생기기가 쉽고 진단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급성장이 각도를 커지게 하기 때문에 그때 꼭 주의를 해야 되며 치료는 20도 이상일 때는 보조기, 그다음에 40도 이상일 때부터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육의 비대칭성을 교정하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학령기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어릴 때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그 주망곡의 각도가 작고 유연할, 즉 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가 이제 조기에 발견되었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를 기능적 척추 측만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바른 자세와 운동만으로도 척추체를 좀 더 곧게 유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척추 측만증에는 평소 생활 습관과 자세가 중요한데 무거운 책가방을 오래 들고 있는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무거운 책가방이 무게가 대칭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조금 더 무겁게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 가방끈이 조금 더 길어져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구부정한 자세가 유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서 그 척추 측만증의 발생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런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면 척추 측만증에 도움이 된다, 예방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그 수영 같은 경우에는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도 거의 없으면서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되게 작게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작이 매우 대칭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영은 척추 측만증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필라테스의 경우에는 그 호흡과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중점이고 몸의 정렬과 정확한 자세를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코어 근육 강화와 그다음에 바른 자세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학령기 척추 측만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 있다. 맞나요? 네, 척추 측만증은 그 원인에서 자세와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골격 성장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삐딱한 자세, 한쪽으로만 지속적으로 무거운 것을 드는 그런 행동, 그다음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 특히 한 손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과도한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컴퓨터 작업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내 척추가 휘었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티셔츠를 입었는데 목이 한쪽으로만 이제 처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앞에 있는 거울을 정면에서 바라봤는데 어깨가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 있다든지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엄마가 뒤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아이의 모습에서 뭔가 이게 바르게 서 있다고 서 있는데 실제로는 비대칭적인 모습이 관찰되게 됩니다. 주로 어깨라든지 골반을 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의 한쪽이 내려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중고생들의 경우에는 많이 앉아있게 되는데 앉아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 뭐 다리가 저리다 이런 통증이 동반되어 있게 된다면 병원에는 좀 빨리 내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척추 측만증은 네모다.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네, 척추 측만증은 그 S자 인생 거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구부정한 자세로 책상에 이제 턱을 괴거나 의자에 삐딱하게 걸터 앉아서 이제 핸드폰을 하는 모습, 아니면은 이제 아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책과 이제 노트에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의 그 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키 커봐야 거북목인 거북이, 그리고 척추차는 S자, 이런 이제 그렇게 되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꼬인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바른 몸, 바른 자세, 이걸 통해서 바른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잘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학령기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황상원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건강 틈새 운동 준비했습니다.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김선주입니다. 사실 시간 내서 운동하러 가는 게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법, 바로 의자를 활용한 운동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 날개뼈 주변 근육들을 풀어주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는 걸터 앉는 느낌으로 앉아주시고요. 다리는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골반 너비를 해주세요. 크로스로 팔을 얹혀볼 건데요. 오른팔은 왼다리에 얹힐 겁니다. 이때 오른팔은 팔꿈치 위에 있는 위팔뼈에 지지할 겁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몸을 살짝 돌려내면서 위팔뼈 부근으로 지지해 줍니다. 이때 왼다리와 오른팔은 서로 싸우고 있다 생각하고 밀어내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천장 방향을 바라보며 양쪽 다리를 바깥으로 열어냅니다.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천장 방향으로 더 돌아가게 될 건데요. 여기서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이 불편하시다면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을 이렇게 마주보고 밀어냅니다. 요걸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크로스된 다리와 위에 팔이 만날 겁니다.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자, 천천히 팔꿈치 윗부분을 먼저 지지를 해주시고 양손을 맞대어서 수직이 될 수 있게 저항합니다. 똑같이 시선은 오른쪽 팔꿈치를 바라보고 양 다리를 바깥쪽으로 열어냅니다. 5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많이 접해보셨을 법한 운동인데요. 조금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려주신 다음에 앞바다리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흔히 많이 하는 동작인데 조금 더 강도와 스트레칭 정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위에 얹혀져 있는 다리를 확인해 보시면 다리가 45도로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를 저희는 일자로 만들어 볼 텐데요. 밑에 있는 다리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의자를 잡고 조심히 위치를 살금살금 옮겨 최대한 내 다리가 몸과 다리뼈가 일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 상태로 손을 지지하셔도 괜찮고 조금 불안정하시다면 의자를 잡아줍니다. 이때 너무 등이 말리지 않도록 상체를 세워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열어내고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앞으로 기울일 겁니다. 시선은 살짝 바닥을 바라보면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조금 더 늘리시고 싶다면 상체를 숙이는 게 아닌 요 밑에 있는 다리를 열어보세요. 전체를 열어내면서 기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로 돌아와 천천히 다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하체와 상체를 같이 풀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몸을 돌려 한쪽 엉덩이만 닿을 수 있게 위치해주세요. 이때 발이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까치발 드셔도 괜찮고요. 밑에 있는 다리는 발등이 내려갈 수 있게 위치시켜줍니다. 등받이 쪽에 있는 손은 등받이를 잡아주시고 반대팔은 머리 뒤에서 준비합니다. 이 상태로 등받이 쪽으로 상체를 기울여줍니다. 그 상태로 밑에 있는 다리는 바닥 쪽으로 눌러냅니다. 천천히 돌아와 제자리로 세워줍니다. 더 늘리시고 싶다면 많이 내려가고 넘어가기보다는 뒤에 있는 발등을 좀 더 밑으로 눌러내는 힘을 사용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와 제자리로 세워줍니다. 조금 더 스트레칭을 위해서 팔을 천장 방향으로 뻗어냅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갈비뼈, 몸통을 앞쪽으로 숙였다가 그 다음 몸통을 천장 방향으로 열어내며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기울일 때는 옆구리와 등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팔이 떨어지지 않게 뒤옆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동작은 일어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받이에 있는 쪽에 다리를 올려보실 건데요. 한 걸음 뒤로 떨어지신 다음에 다리를 한번 올려서 위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90도보다 조금 넓게 위치해 주시면 좋고요. 발바닥보다는 발등을 당겨서 뒤꿈치가 눌릴 수 있게 세팅해 줍니다. 그 상태로 손은 편하게 가슴 앞쪽, 골반 상관없습니다. 뒤꿈치로 의자를 눌러내며 천천히 무릎을 펴냅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가도록 상체를 기울여 주시고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돌아오실 때도 뒤꿈치를 눌러내는 힘에 집중하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상태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똑같이 진행합니다. 아까와 다르게 발등부터 정강이뼈 앞면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5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로 회전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하체와 상체를 같이 늘려볼 건데요. 다리는 동일합니다. 상체를 기울이신 후에 오른손으로 등받이를 터치합니다. 반대손은 옆으로 나란히나 머리 뒤 편한 동작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를 다리 쪽으로 구부리며 몸을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시선은 천장을 향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를 펴내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의자를 사용해서 운동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의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으니 지금 알려드린 동작 한 가지씩만 기억해서 꼭 한번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운동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